전국에 계신 아빠학교 아빠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오늘 강연은 아빠학교 본 5강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강연이 6번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은 부부심리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이 책을 이전에 읽었던 아빠들은 아마 최근에 이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읽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이 강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 심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오늘 강연의 주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책,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지금 한 405페이지 되는 이 책인데, 이 책이 원래 원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싶은 생각이,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그래서 아마 이 저자가 존 그레이라는 그 저자인데, 이 사람은 글 쓰는 스타일이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제가, 이게 93, 4년 정도에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나왔을 때는, 제가 이 반복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물론 재미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지루하게 얘기하는가에 관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이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건너뛰어야 될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다시 하려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게 굉장한 책입니다. 이게 아주, 남녀 심리에 있어서는 고전 중에 고전이고, 앞으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두고두고 읽힐 어떤 그런 명저로서 남을 겁니다. 왜냐면 이 책은요, 우리 인간의 심리, 특히 남자와 여자의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들, 어떻게 보면은 원형을 건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는 뭔가의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연 안에 근본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제가 이 내적 불행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게 지금 이 책에 관한 남녀의 차이가 내적 불행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남녀의 차이, 심리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관한 어떤 그런 면에 대한 이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녀가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은 반응하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다만 거기에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런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면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생활에 가면서 내적 불행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좀 더 증폭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 그럴 때 화성에서 온다라는 거, 화성은 불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입니다. 남자의 특성을 화성에서 왔다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금성은 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렇게 보살피고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금성이라는 단어. 그런데 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했는가? 이거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화성인과 금성인이 원래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로서 제가 보기에는 화성인과 금성인의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서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결혼을 하면은요, 상대편이 나의 어떤 반짝이 되고, 그래서 나의 어떤 잃어버린 부분을 채워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면, 이거는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때 서로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더 많이 해줬네, 더 적게 해줬네, 이거에 대한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독립된 존재가 결혼을 했다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둘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면 이건 뭔가 손해보는 개념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셋이 되는 관계입니다.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둘이서 함께 만들어내는 뭔가 새로운 그 협력과 협동에 관한 어떤 새로운 세계, 부부로서의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창출됨으로써 세계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면들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서로의 같음에 관한 부분을 찾지 말고 다름 안에서 출발해서 서로 어떻게 서로의 같은, 서로의 겹치고 서로의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에 의해서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참 희한하게요.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성리학에서 부부유별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유별. 우리는 이 성리학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본성에 관한 학문인데 참 보면은요, 이게 유아를,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서 성리학이 제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유친 그러면 상방오륜에서 우리 그 오륜 중에 부자 유친 그러면 아이와 부모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아이와 부부가 예를 들어서 부자 유별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부모 사이는 친밀함. 사실은 친밀함이 없으면 교육이라는 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친밀함에 관한 부분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유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부부 유별 그러면 서로 떨어져야 된다. 뭐 남자는 그 안방에서 자고 여자는 뭐 사랑채에 잔다. 이게 제가 보기엔 공자님이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아니었을 겁니다. 남녀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심리적인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부부 생활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의 그런 표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독립된 관계가 아니고 의존관계가 되면 이거는요, 의존 안에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되게 우리가 부부로서 만날 때는요, 반대편 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남자가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어떤 그런 남자라면 자기 아내는 어떤 아내를 찾게 되냐면 뭔가 수용적이고 그런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아내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공격성과 수용성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사람은 자신이 더 공격적이 됨으로써 결국은 아내는 더 자기 수용적이기 때문에 수용적인 것을 더 강화시켜줌으로써 오히려 만족을 주게 되고, 여자도 그렇게 해서 만족하고 남자는 공격에 대한 강도가 더 만족하게 되는. 그런데 이것이 연애 시절에 그 결혼해서 얼마간에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결국 어느 쪽 한쪽에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내 삶 자체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부는 이 독립되지 못하고 의존적인 관계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주도권을 놔두고 끊임없이 붙게 되고, 그러나 서로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성향들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그 강연 초기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원더플라이의 힘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굉장히 그 위대한 힘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고유하고 독특하며 위대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밝고 건강하면서 그 위대한 힘을 끌어내는 걸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배려 깊게 사랑해준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배려 깊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그 배려 깊은 사랑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이렇게 거울을 비춰주면 아이는 그 위대한 힘을 발현함으로써 그 아이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발현하는 그 과정을, 그래서 끌어내는 그 과정을 저는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없고, 우리는 사랑에 항상 조건이 걸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울을 비춰줄 때 거울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울이 깨진 거울이기 때문에 항상 조건을 걸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 자라는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내가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된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에 따라서 나 자신을 감춘다라고 제가 강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그 조건에 따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두려움에 관한 부분이
그 자신을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그런 추동이 아니라 그것은 여자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그거보다는 뭔가 인정받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그대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존경받고 그대로 그냥 존재 자체로서 그 가치로서 어떤 그렇게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서 인정에 관한 욕구들을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일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추동의 원인이 되지만 여자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도 있기 때문에 여자는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을 걸 때는 오히려 인정에 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가면을 쓰게 되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따라서 그런 면에서의 그 어떤 동인이 좀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심리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인정에 관한 욕구로 움직이게 되고 여자는 버림받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심리 기전이 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에 따른 사랑에 반응을 할 때 심리 기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 책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리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벌거벗은 원숭이라든가 이런 어떤 면에서의 어떤 인간이 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한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 되게 남자는 이전에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사냥꾼의 특성은 위계 질서가 있었고 따라서 남자는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위계 질서 안에서 인정받고 명령하는 데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남자는 그런 면에서 말도 많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하는데 떠들면 그 동물이 저기서 도망가는데 그 앞에서 떠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사냥꾼이 아니라 뭔가 채집을 하고 가족을 돌보냈던 그 역할들을 사실은 수백만 년 동안 해오는 과정 속에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본능 안에, 유전자 안에 발달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행동하고 그 마음의 심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유전적인 원인 안에 이미 어떤 면에서 복박해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부분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품위 엄마하고 지금 오래 사는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올해가 지금 2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품위 엄마하고 이전에는 싸움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게 싸움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철저히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뭔가를 돌봐야 되는 그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품위 엄마는 이 돌봄에 관한 부분들을 수동으로 받아들였던 그 역할들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저는 제 사랑을 전했다라고 생각했고 또 품위 엄마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 해결해 줄 때 또 이런 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따라서 이게 서로 사실은 어느 정도 상호 조화를 이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서로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부딪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저는 제가 소년가장으로 자라오면서 이렇게 품위 엄마가 하는 말에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약하지 않았는가. 남자로서, 물론 이제 내적 불행도 있었지만 남자로서 저는 뭔가를 해결해주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줘서 일을 해줘야 돼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않더라는 거죠. 여자들은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을 자신은 사랑받았다고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가장 부딪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제목 2장에 보면 미스터 수리공 그리고 가정진보위원이라는 이렇게 제목이 그랬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뭔가 수리를 해줌으로써 이 해결책을 제시해줌으로써 뭔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비해서 여자는 일단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뭔가 이렇게 돌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뭔가 남자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 남자에게 충고해주고 또 남자를 고쳐야 된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앞에 학교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아빠들은 어떠셨는지요? 오늘 이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이 공부 안 하면 이렇게
피곤해질까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이걸 요구와 요청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요구라는 것은 아내가 뭔가를 부탁할 때 안 들어줘도 그냥 거부해도 뒤에 뒤끝이 안 남는 걸 뒤끝이 남는 걸 요구라 그럽니다. 근데 요청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부탁을 안 들어줘도 뒤에 흔히 어떤 압력이 안 들어오는 걸 요청이라 그럽니다. 아마 아빠들은요, 제일 이렇게 갖고 있는 풀미교육법을 하시면서도 제일 갖고 있는 불만은 아내가 풀미교육법에 들어오면 뭔가 자신을 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 뭔가 좀 진보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나아지기 원해서 뭔가 자꾸만 충고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얘는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보는데 아마 그런 아내한테 그런 표현을 들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뭔가 품위 엄마가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하고 뭔가 하면은요. 그 당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남녀 사이에서의 심리에서 가장 이렇게 큰 차이는 사실은 여자는 이렇게 뭔가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만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거고, 남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존경받고, 이게 뭔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뭔가를 개선시키고 바꾸려 하지 않는, 지금 나의 그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자들은요, 직관적이며 조언과 충고를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원래 여자들은 관계 내에서 자신이 사랑했으면,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들면, 뭔가를 충고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그죠? 이런 게 관심의 표시로서 해주는 건데, 사실은 원래,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충고하고 조언해주면, 남자들은, 이거는요, 나를 믿지 못해서 나를 뭔가 개선시키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나를 비난하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가 이런 충고에 관한 걸 해줬을 때,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구나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남자가 뭔가를 해결해 주려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이것이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거다라는 것들을 아내가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그나마 나름대로 사랑해 주려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여자들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 이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자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를 도와줘야만 이거를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요, 이렇게 사냥꾼의 이 습성으로서는 그렇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자들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미리 그 마음의 심리를 섬세하게 이렇게 알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는 거죠. 이것은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남편한테 이 사랑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걸로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아내는 눈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남자하고 좀 다릅니다. 남자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여자는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제가 눈이 뒤에 달려있다는 것은 여기서 뭘 하면서 저기 움직이는 것을 같이,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방송이 나오면요, 남자들은 무슨 얘기 하나 줄거리 따라가지만 여자들은 알잖아요. 똑같은 옷 어디서 입었던 것도 있고 나왔네. 한눈에 눈치챕니다. 뭐냐면 설거지를 하면서 저기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청하지 않고 미리 알아서 휴지를 치워줘야만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남편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눈은 서치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면 남자들은요, 아내가 거기 뭐 있잖아 그러면 그 한 번에 찾는 남자 없습니다. 어디 왜요? 서치라이트로 쭉 쫓아만 가야 됩니다. 쭉 찾아서 그죠? 거기 있네. 그래야만. 근데 그러니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뭐 보는데 거기 휴지 좀 치워줘 말 안 했는데 거기에 애초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지 애초에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은 재고 있죠. 저거를 말 안 하지 않고도 저 휴지를 치워주면 저건 분명히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저거를 휴지를 치워주지 않으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청하지 않고도 미리 알고 도와주는 것을 여자들은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요청해야만
도와주게 되고 그래야만 알게 되고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남편은 요청하는 것을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들을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남자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아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리 알아서 도와줄 남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해달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의 한 거에 대해서 고맙더라고 표현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그 남자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뭔가 뿌듯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화성인에게 제가 화성인에게 청하지 않는 충고를 해주는 것은 거의 모욕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화성인에게 청하지 않는 충고를 해준다는 거. 남자가 뭔가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요청해 줄 때는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려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러니까 뭔가 요청했다라고 딱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는 가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남자의 심리를 이가 알고 있고 이 요청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아내가 그 얘기를 이미 와서 충고를 해줘 버리면 그때는 남자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남자 심리가 여자 심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3장은요, 그 남자가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제목만 가지고 얘기해도요, 이게 남자는 동굴로 들어간다. 여자는 이야기한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계속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말이 전혀 없어지고 이렇게 뭔가를 끙끙끙끙 거리게 되는 거죠. 이게 벌써 금방 알고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반응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집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다만 여자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요, 이거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들은, 이거는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 공감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이 서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동굴 속에 들어가면 뭔가 대화도 나누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면에 이렇게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자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은 뭔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통하는 과정 속에 공감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남자가 말을 탁 줄여버리면 안 하게 되면 혹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러는가 뭐 이런 거에 관한 불안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불안이 생기게 되면 점점 더 아주 집요하게 말을 해라. 왜 그러냐 당신한테 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자꾸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 경우에는 더 오히려 남자에게서는 부담이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만일 남자가 그런 면에서 동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가 동굴 속에 들어간다니까 뭐 실질적으로 무슨 동굴 속에 들어가냐 그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신문을 보고 있다. 이거는 신문을 본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본다. 그 뒷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엔 너무 벅찬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문을 보면서 사회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진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뭔가 조금 마음속에 좀 쉬고 싶으면서 이 내부의 그 문제에 관한 부분 깊이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관심의 95%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 문제의 해결점에 관한 부분에서 쉬고 있는 동굴에서 좀 뭔가 자극이 없이 그냥 자극이 없는 것은 다른 그렇게 사회적인 그 문제에 관한 부분 나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문을 보는 것도 그냥 쉬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심의 95%는 지금 해결에 관한 부분, 그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자는 뭐냐면 건성건성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감해 주는 것들은 5%밖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감정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귀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남편이 뭔가 그래 부르미다컴해서 공감해 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나 해줘야 된다는 건 아빠들도 압니다. 오늘 방송 들은 아빠도. 그래서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아내가 화를 확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구나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감에 관한 부분이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의 문제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에 관해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몰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그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요,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버림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에 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가 난다, 아이가 막 운다. 그러면 그것이 내 내면의 아이를 건드려서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화를 내가 억제하고 내가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남아야 되는데 내 화의 모든 95% 에너지를 쓰고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뭐 때문에 울지, 그 5% 에너지입니다. 그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빠가 진정으로 또 엄마가 진정으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거. 따라서 아이는 그런 면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리적으로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 내 안에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복잡한 상황 때문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집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그것도 버림받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남편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안 나누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자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계속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그 남자들은요, 그런 무슨 문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자가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남편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안 봐주기 때문에 당신 나를 좀 사랑해요, 안 해요? 라고 얘기를,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남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자체가 자기에게 비난으로 들립니다. 뭔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요,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빙빙 돌려서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가 동굴 속에 들어갈 때 대화 나누지 않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느낌이 오게 되고, 그 느낌 때문에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점점 더 얘기를 나누게 되고, 점점 더 당신은 뭐하고 당신은 뭐하고 당신은 뭐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안에 동굴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벅찬데 그 안에 계속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때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남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남자가 여기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할 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뭔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이다라고 그런 방어 기제를 쓸 때 사실은 그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그 조언을 구할 때 이 두 가지 외에는 남자는 그 자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가 끊임없이 얘기를 나눠주는 것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난한다고 느끼고, 또 비난에 관한 정도가 뭔가 이렇게 좀 약하면 그때는 뭐냐면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자고 얘기하는 것들은 남자에게서는 여자의 원망으로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절한 그저 기분이 약간 상해 있는 할 때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조언을 구하라는 걸 생각해서 남자는 거기에 맞춰서 원망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조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조언에 대한 해결책을 해주려고 또 끙끙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남자가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남자는 그거를 여자가 안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굴 속에 들어갈 때 그 표현을 해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동굴 속에 나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들어가서 좀 더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아내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걸로 인해서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 사장은 그 이성 자극하기입니다. 이성 자극하기. 이렇게 뭐냐면, 어떻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그리고 여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관한, 사실은 이거를 만약 연애 시절에, 이거를 알았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연애의 도사가 될 겁니다. 왜냐면, 남자는요, 되게 단순합니다. 남자는요, 뭘 필요로 하냐면요, 이렇게 써 있으면, 남자들은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자신이 존경받을 때 힘이 나고 마음이 움직이는 데 비해 여자들은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 같다. 이거 참
정말 참 남자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저는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사실은 우리가 뭐를 해라 마라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리더십 있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남자에게 있어서야 이건 남자들은 걸 압니다. 남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죽어라고 해도 그거 참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그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것에 관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만 해주면요. 남자는 사실은 남자를 위해서 그걸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 여자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자는요, 사랑받는 느낌을 가졌을 때만. 따라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정말 존경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를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의 감정을 뭔가 시시시비를 따지지 말고, 뭔가에 관한 부분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이려 하지 말고, 아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라는 거죠. 그거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결해놓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해놔서, 나도 이만큼 했는데, 근데 여자들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왔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자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 그 말 들어주는 거, 이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만일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을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그 남편을 존경해줄 때만 그런 면에서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남자가 이 존경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남편한테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남자는 별로 그것이 그렇게 안 다가왔습니다. 남편한테 당신 이런 면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라고 표현하면 남자는 그게 기쁨이에요. 이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도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내가 나를 존경하구나. 이게요, 풀면마가 이걸 참 잘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푸른 엄마가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잠자리에 들면은 저는요 문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푸른 엄마는 대자로 넣어서 침대에서 잡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푸른 엄마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존경스럽다는 거, 말도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 당신이 존경스러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문 앞에서 쪼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푸른 엄마는 여왕처럼 이 침대에서 대자로 누워 자지만 저는 이게 이 문 앞에서 쪼그려 자야 되면, 왜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침입해 들어오면, 이게 도둑놈이라도 들어오면 뭔가 내가 문 앞에서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뭔가 내가 가족을 지켜야만 되는 그 사명감이 있는 그 사명감에 관한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면 나는 쪼그리고 자도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 공주처럼, 여왕처럼 잘 수 있다는 거죠. 여왕처럼 살고 싶다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존경해 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그 가치에 관한 부분들을 존경해 주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남자에게 존경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여자의 느낌 안에서는요. 여자는요. 말하지 않고 내가 남편을 째째하게 내가 남편한테 이것까지도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미리 알아서 도와줘야만 이게 사랑인데 이걸 해달라고 하면 내가 옆구리 찔러서 이거 절받는 어떤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나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신이 그런 사랑에 관한 관점에 관한 부분, 여자의 관점에서 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정당하게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당신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은 왜 도와달라고 남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나를 믿지 않으면 저렇게 왜 힘든 일을 나한테 해달라 그럴까라는 그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여기 그런 얘기했습니다. 필요로 한다.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대가 최선을 다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솔직히 손을 내밀어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남자에게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믿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면에서 나를 믿는다라는 어떤 그 마음 자체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아빠방에 계신 이 방송을 같이 보는 그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변화해달라고 이렇게 변화하라고 그다음에 욕하거나 이렇게 충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부부가 지금 싸워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고 둘이서 서로 이게 의존 관계에서 싸우고 싶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아내가 성장하던 남편이 먼저 성장하던 한쪽이 먼저 성장의 길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아내가 이미 벌써 이제 이전에는 알아서 미리 해줄 것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 안 했던 것 안에서 그거를 자신이 그게 아니구나 요청해 주는 것이 상대편을 믿는 거라는 것에 관한 부분을 알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 장딱처럼 남편이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장딱처럼 쳐다보고 아주 당당하게 요청할 걸 요청해 가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요청할까라는 부분 안에서 서로의 의존관계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런 면에서의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남편은요. 이 불균형, 성장에 관한 불균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 의존관계에서는 아웅다웅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는데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보는 것이 장딱처럼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래. 그죠? 뭔가 매달리지도 않고 아주 안에서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인정해 주면서도 쳐다보는 게 아주 그렇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매달리지 않고 담담하게 쳐다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남편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이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아내가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버리면요. 99.999%가 이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함께. 따라서 성장하더라는 거죠. 자, 뭐냐면요. 여자가 성장하면 남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해준다. 그럴 경우에만 남자가 변하더라 이거죠. 오늘 아빠방에 들어오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아빠방에 아빠학교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게 했던 아내들은요, 지금서부터는 뭔가 변화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대로 남편이 이 방송 자체 듣는 것조차도 인정해주고 정말 당신이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에 관한 부분만 그것만 얘기해줘도 아마 남편들은요 더 열심히 들어와서 더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럴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요, 저는 참 요새 와서 느끼는 게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요 해석하는 게 틀립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뉘앙스가 어딨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여자와 남자의 이 관용어에 관한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요런 말을 할 때는 요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게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저도 이게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전 똑같은 말을 쓰면서도 저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내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이런 말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요새 제가 너무너무 실감합니다. 특히 이 직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요. 이 남자는 언어를 쓸 때 사실은 사실과 정보를 전하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사냥꾼인데 그 사냥꾼 안에서 사냥할 때 그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한 언어를 쓰거나 그 다음에 아주 돌려서 말하는 쓰거나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죠? 호랑이에 관한 부분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라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고요. 당신이 좀 어떻게 해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 생각하다가 잡혀먹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언어가 이렇게 정보를 전하는 언어가 아니라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뭔가 막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이 업무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쭉 이렇게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저 얘기로 가고 근데 여자들은 참 알아듣습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그러면 되게 짜증납니다. 왜냐면 무슨 나한테 뭘 얘기를 해달라는가 무슨 관점에서 지금 어떤 분명한 얘기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원래 화성인과 금성인에 관한 부분에 오는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말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가 보세요. 남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듣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하고 이리저리 궁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를 믿지 않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여자에게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아까 제가 강연했었죠. 이거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면에서요. 남자들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상대편이 이렇게 요청해 왔을 때 그 상대편에 있는 근심에 관한 부분들을 줄이고자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러죠. 남자들은 뭐 얘기를 하면은 그까진가 뭐 그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될 거야. 이거는 사실 남자 사이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너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관한 문제 해결에 관한 너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그 문제를 자꾸만 줄이려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자에서는 이 언어가 남자가 남자 사이에 썼던 언어도 잘 될 거야, 괜찮아,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자는 화가 확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더라 이거죠. 근데 남자는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지면 이건 해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남자는 속으로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여자들하고 얘기하면요, 여자들은 절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남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그렇구나, 막 이렇게 있잖아, 막 이렇게 정말 그게 얼마나 슬펐겠니, 표정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남자는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사냥꾼의 기질로서 그렇게 되면 여자의 기분은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여자들이 해야 될 거거든요. 충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기 쉬운 어떤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이 운전을 하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럽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쪽으로 가자.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저하고 대화 나누자는, 푸른엄마가 저하고 대화 나누자는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이게 내가 운전 제대로 못하는 건가? 난 제대로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려도 나는 찾습니다. 이까지인 거. 나는 그래도 내가 공간지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 그런데 아내가, 어디 가서 물어볼까?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확 신경질이 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이 공간지각 능력을 지금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래서 뭐냐면 저도요, 나도 이렇게 잘할 줄 알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또 돌립니다. 다른 얘기 합니다. 그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당신은 뭐 했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마음싸움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내가 이렇게 충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 참 현명하다면요, 나중에, 당신 그거 참 그렇게 해서 잘 찾았어. 이렇게 그냥,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이렇게 깜빡 그렇게 입고 나갔을 때, 그때 남자가 이제 이렇게 서류,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갔는데, 입고 들어왔다. 그러면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좀 잘 챙기고 가지, 이게 당신은 왜 이렇게 칠칠맞아, 이게 사실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관심 가져준다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 물건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당신 바보 아니야, 당신 이렇게 못나냐, 이 느낌,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있잖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 참 그런 거 잘 챙기죠? 당신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합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지나가면 남자가 와서 물건을 가져와서도 나 그거 잊어버렸다고 얘기 안 합니다. 뭔가 찾을 것이 있어서 왔어. 그래 놓고, 그래, 당신 참 그런 면에서 그런 건 잘 한다라고 얘기해주면 아무 말 없이 쓱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때 남자는요, 아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언어에 관한 부분, 오늘 제가 이 남자 여자의 언어의 다른 점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면 또 한두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건 읽어보시고 근본적인 배경에 관한 부분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남자는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동물 속에서도 들어가고 있지만은 사실 남자는요, 고무줄 같은 존재라는 어떤, 이 고무줄이라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남자는 독립적인 어떤 면에서, 이렇게 관계보다는 항상 어떤 친밀함에 대한 부분들을 느껴서 서로가 관계를 깊이 갖게 되면 남자의 속성 안에서는 이게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멀어지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다가도 또 그게 뭔가 조금 어느 정도 지나치고 나면은 뭔가 너무 밀착되어 있고 유착되어 있다면 나의 존재 자체의 가치가 사라지는가 싶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멀어져가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의 속성인데요. 이 속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남자가 멀어질 때에 관한 부분들, 이 남자들은
이게 아마 이게 자라온 문화 환경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아까 동굴 속에 들어가거나 고무줄처럼 멀어질 때는 여자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진다라는 어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부분들, 특히 이렇게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자라왔을 때, 특히 아버지로서의 관계 내에서 여러 상처를 받았던 아내는 자신에 대한 버림받음에 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남자가 조금 멀어지는 것이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요,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어떤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남자의 그런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걸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다음에 멀어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걸 알게 돼 있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버림받아에 대한 부분들, 사랑은 받고 싶은데 버림받음에 대한 위협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게 그런 얘기 있죠. 자라에 물리면 놀란 가슴은요, 이 소뚜껑만 보고 놀란다 그래서 특히 남편,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남자가 자기 남편이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릿속으로 아는 이거보다는 이 두려운 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먼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씁니다. 어떠냐면요, 애초에 멀어질 수 있는 건덕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는 자기 감정을 감추거나 또는 수족처럼 희중을 들어주고 완벽하게 행동함으로써 그가 멀어질 하등의 구실을 없게 한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자아의식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가 원하는 스타일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그 모든 것에 관한 부분들에 밀착돼 버림으로써 그 사람이 애초에 나로부터 멀어질 구실에 관한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남편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상대와 밀착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그런 밀착한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획득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아내가 나는 이 모든 걸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어? 라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이렇게 했잖아.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근데 당신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의 근거를, 도덕적으로 우세한 부분의 근거를 내가 갖기 위해서 자신을 말살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만일 이것 때문에 남편이 죄책감을 갖고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 하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에 관한 자율과 독립성을 찾는 것에 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남편에 관한 부분, 아내에 관한 부분에 다시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특히 어떤 남자에서 그러냐면요, 자기 엄마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남자들. 그래서 엄마가 희생해서 지배하고 이렇게 조정했던 사람들은 다시 아내에 와서 그 아내에 관한 부분에 조정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고물처럼 멀어질 시기에 멀어지지 못했다면 그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남자에게 우울증, 그다음에 신경질, 무기력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남자는 그걸로 인해서 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에 관한 행복을 남편한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게 독립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겁니다. 여자가 자기의 행복에 관한 부분의 주체를 자신 안에 둬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행동에 관한 그것이 나한테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뭐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신에 관한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받기 위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 그거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행복에 관한, 내 자신의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외부의 남편이라든가 다른 것에 의해서 선택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나의 존재 근거가 나에게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이게 제가 아까 장닭처럼 쳐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고물처럼 멀어가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이 영향받지 않고 나 자신이 스스로 쓸 수 있다면, 그다음에 남편은 고물처럼 멀어졌다가도 아내가 담담하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그리워서,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때문에 또 그리워서 남편은 그 고무줄에 관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두려움 없이. 근데 아내가 유책된 상황에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유책된 상태에서 남편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하면 남자는 사실은요, 남자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아내가요, 이렇게 쉼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안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 안에서는요,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까라는 그 비난에 관한 부분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뭔가 말로서 있잖아, 힘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자는요, 남편은 아내가 조그맣게 비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올 때 아내가 혹시 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못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남자가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사실은 감정에 있어서 남자가 고무줄처럼 움직이게 되지만 여자들의 감정은 사실은 파도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 7장 여자는 파도와 같다. 이게 참죠. 결혼해서 살면서요. 이게 참 제가 뭔가를 잘하면은 품위 엄마가 또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그게 좀 오래 갈 줄 아는데 이상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난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결한 게 아닌 거야. 똑같이 반복하고, 어느 날 감정이 확 날아갈 듯 하고, 뭔가 잘해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쭉 깔아앉아가지고요, 인생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있잖아요. 이럴 때 곤란합니다. 사실은 남자는요, 이렇게 아내의 행복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면 이게 책임감인데, 아내가 행복해하면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아내가 불행하면은 혹시 내가 뭐가 잘못했나? 자꾸만 나의 책임을 돌이켜보는데, 사실은 남자도 그런 면에서 아내에 독립되어야 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그건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의 감정은 아내의 감정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인데, 자꾸만 나는 그런 감정에 연관돼서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사실 아내가 이렇게 쭉 깔아질 때 맨 밑바닥에 이 우물에 가라앉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냥 제가 이 공감에 관한 표현을 쓰는데 공감이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그 오늘 순간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니. 그죠? 이런 부분이죠.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욕구가 뭔가를 잘 들어서, 당신이 이런 부분의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욕구는, 이런 부분이 당신은 이렇게 좀 충족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마음이 아픈 거지. 이렇게, 그거 잘못 고려하면 됩니다. 뭔가를 해결하고 문제점을 주지 말고, 아내의 욕구와 아내의 느낌이 어떤지 거기에만 집중해주면 아내는 알아서 그 다음에 쫙 풀려서 그죠? 기분 좋아지는데 그렇지 그죠? 이걸 뭔가 해결해 주려면 그때는 아니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 품위 엄마도 참 결혼하면서 이거 많이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자꾸만 여자가 되풀이하면 남자는 이미 끝난 일이 아니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녀의 과거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오히려 행복할 때 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떠오르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요, 만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적 불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금상 이해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남편이 그럼 잘 잘해줘가지고 제대로 마음이 행복하면요, 이전에 자신이 억압했던 그 감정이 이제 해결해야 될 감정이 쭉 뾰족히 나옵니다. 억압됐을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그 이전에 감춰놨던 거, 두려움 속에서 켜컵이 쌓아놨던 것 중에 하나 중에 아주 정말 두려웠던 하나의 껍질이 싹 올라와서요. 그래서 뭐냐면 기분 좋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적 불행이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하면 오히려 불행을 추구한단 말이 이 말입니다. 행복하는 그 순간만큼에 뭔가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만일 알고 있으면, 내 아내가 좀 더 자신에 있는 불행을 해결해 가면서 좀 안에 있으면서 좀 더 내면에 원더프라이에 지금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남편이 어떻습니까? 아내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 다시 공감해 줌으로써 그 아내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뭔가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요, 이게 미칠 지경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잘했는데, 열심히 잘했는데 왜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러나서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면 남자는 그땐 지쳐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나 자신의 능력이 정말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나는 정말 한계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뭔가 다시 화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 끝난 거 아니냐라고 공감 못 해주면 그때는 여자는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아주 이렇게 화평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이게 합니다. 근데 여자가요, 문제 없는 것처럼 항상 웃고 그런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남자한테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소갈돼 버리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결혼 생활에 참 남자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혼이 됐는데 이혼을 하자고 탁 요구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내가 뭘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 만족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 감정을 감춘 거예요. 도저히 당신의 하고는 이제는 감정이 소갈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이 안에서 막다른 한계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출 때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도 억압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보편적인 거예요. 부정의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억압하게 되면 긍정의 감정도 같이 억압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적 불행을 치유할 때 부정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막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내적 불행을 알게 되면 그 전에 억압된 감정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요, 내적 불행을 알고 나면 욕을 하고 싶으면 미칩니다. 저는요, 내적 불행을 알고 난다면 뭐 하냐면 물건을 막 아무데나 버리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뭐냐면 도덕적인 부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뭔가 버리고 싶은 이 부분에 지금 욕구 충족이 안 돼서 고기를 잡으러 가도요, 막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싶고 뭔가 이런 부분들 있죠. 뭔가 욕도요, 이전에는 욕 이렇게 안 했던 마음 속에서 뭐가 들어오면 속으로 막 슉슉 그리고 나중에는요,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적 불행을 알고 성장했는데 왜 욕이 나와요? 아닙니다. 이 과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풀려나갔기 때문에 더불어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살아날 거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아내가 부정적인 어떤 감정, 비참한 감정들의 아내 감정의 파도처럼 깊이 내려갈 때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남자들은 돌리지 말고 그 비참함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만 나중에 그 비참함 안에서 행복에 관한 감정도 함께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남자가 해줘야 될 것들은 함께 공감해주고 뭔가를 해결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에 관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8장은 서로 다른 정서적 욕구 발견하기라는 그 제목인데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인 욕구가, 정서적인 욕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제대로 짚어낸 것이 아닌가. 남자는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물론 사랑은 남자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경과 인정.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남자들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을 얻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가 요구하는 감정적인 욕구와 여자가 요구하는 감정적인 욕구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게 막 복잡하니까 그냥 대표적인 걸로 여자는 그저 공감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부분을 요구하고 남자는 그 존경에 관한 부분을 요구한다. 이게 한 대표적인 생각을 하면 여기에 그냥 유추해서 인정해 주는 거고 존경해 주는 거고 찬성해 주는 거고, 남자들은 또한 칭찬받기도 칭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그만 가는 것도, 특히 아내가 이렇게 그래 당신 잘했어 참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건 인정받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이런 남자 욕구와 여자 욕구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제가 쭉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놨는데요. 거기서 그 여자는 공감을, 남자는 찬성을 필요한다는데, 이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의 의미는요, 이게 동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감은 이렇게 아내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을 둘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감정이 다르지만, 공감은 그래도 내 감정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당신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그죠? 그렇게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낄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를 인정해 주는 게 공감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아내가 막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깔아앉아도 나와 함께 나처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나는 지금 긍정적인 감정인데 안 하는 깔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당신이 다 그런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내가 인정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는 확신을 그랬는데, 확신이라는 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자는, 우리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두 번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게 뭔가 사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똑같은 주제를 놔두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조금 더 뉘앙스가 좀 다를 뿐이지만, 그 느끼는 그 어떤 강도가 좀 틀릴 뿐이지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분별하지 못하는 남자들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이전에 한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이게 평상시엔 괜찮은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여자들 기억력이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이게 제가 강연 중에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부림한테 책 사줬을 때, 이전엔 몰랐습니다. 책 샀는데, 제가 그때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당신 이 책 왜 샀어? 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그때 제가 지금 와서 안도를 느낀다는 게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제가 두고두고 어느 세월 동안, 아마 20년 세월 동안 두고두고 씹혔을 거라는 거죠. 제가 참 현명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자들은 이 확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그 되풀이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당신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그렇게 해도 괜찮다 있는 것들을 받아주는 이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남자에게 여자들은 뭘 표시하냐면 그의 능력과 사실 어떤 면에서 그걸 그 참지 못하는 걸 참아주면서도 그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 보통의 능력과 인격이 없이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격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남자가 여자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사랑에 대한 욕구를 최고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남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여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뭐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아내에 관한 그 말에 그 감정에 기울여 주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생활이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자꾸만 해결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요새 와서 푸른 엄마한테요. 제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구나. 당신 그 감정. 구나 당신 그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감정 느끼려는 거. 내 온몸 힘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보세요. 남자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비결은 그를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그를 변화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그의 기본적인 욕구인 신뢰와 인정, 찬미와 감사, 찬성과 격려에 위배되는 것이다. 푸르미닷컴에 이렇게 푸르미 교육을 쫓아오는 엄마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어떤 시도도 하지 마라 이거죠. 보면 어떤 아빠들은요. 요새 아빠들 굉장히 많이 성장하니까 어떤 아빠는 책을 12시까지 읽어줬는데 와서 설거지를 해준다는데 한마디 지나갑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하는 말은 그럼 그 남자가 살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남자와 특히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푸르미 아빠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 아빠들한테 욕 직석에 먹습니다. 그 남자하고 살지 왜 나한테 사냐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요? 푸르미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얘기죠. 그렇죠?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만일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미 아빠처럼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욕구가 있는데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려면 뭐를 한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변화시키지 않고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찬성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남자치고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변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에게 너무너무 강한데 나도 다른 남자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잘해요 저래 들어가면서 그 소리 듣고 싶거든요. 그거 듣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은요 다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의 뭘 못해를 찾지 말고 우리 남편이 오늘 이런 것도 해줬어요. 이거 대단한 남편 이런 것도 했어요. 남이 들으면 남편 자랑한다고 뭐라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변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푸르미닷컴에서 정말 성장한 남자들은요 아내가 이런 지혜롭게 인정해 주는 그 배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 9장 어떻게 논쟁을 피할 것인가. 여기 제목에서는요, 어떻게 논쟁할 것인가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피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논쟁에 관한 대화 나누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이게 우리 이 남자와 여자의 심리에 근본적인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쓰는 언어가 굉장히 방어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비난으로 들리게 되고, 그러면 꼬투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또 내 얘기를 하면요, 그 안에 꼬투리를 찾아서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분명히 엄마가 저한테 얘기할 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는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말 안에서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분명히 엄마한테, 당신 말은 맞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 남자들, 저는요, 제일 무서운 게요, 이 여자들이 쓰는 그 언어적인 폭력.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품이 엄마한테 요새는 그 표현을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수를 쪼개는 표현이거든요. 말 한번 툭 던지는 게 막 골수를 쪼개는데 저도 그것도 소년 과정이니까 그 표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표현을 해요. 저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 잡으려고 그러면요. 요새는 품이 엄마가 반대가 돼서 해결책을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게 1시간 이렇게 잡을 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공부하고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강연을 잡는 게.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풀면한테 제가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잘하는 것 때문에 인정해달라고 막 있잖아, 뭐라고 얘기를 나누잖아. 그러면 풀면 엄마가, 그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막 저런데, 그러면 저한테 충고를 해주면 또 이거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냥 공감해 달라는 거야, 공감. 그러면, 그래? 그 공감. 그래서 그냥 공감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자, 보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작은 걸 따지 말고, 논쟁하면 그냥 멈춰버리세요. 왜냐면 대화 나누는 건 상관없지만, 논쟁이 깊어져 버리면, 논쟁은요,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에서는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골수를 쪼개는 만큼의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논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전투에서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쟁에는 졌습니다. 우리가 남자로서 그 당시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보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보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쟁에서는 애초에 논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논쟁에 관한 부분이 남자와 여자가 논쟁을 할 때 인정받기 위해서 남자는요, 어떤 면에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인데 어떤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방법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이라는 무기와 그 다음에 회피의 방법을 씁니다. 그 여자는요, 가장하고 아닌 척하고 접어두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눈치채기 참 어려워요. 남자가 공격의 방식을 쓴다라는 거, 이거는요, 제가 이전에는요, 이게 화가 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떤 건가, 그러면 품이 엄마가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이게 내가 잘못해놓고도요, 이게 먼저 제가 공격의 방법을 씁니다.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끔. 예? 이게 대부분의 남자가요, 이게 몰라서 공격의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은요, 이게 공격이라는 게 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공격도요. 사실은 이 폭력도 왜 폭력을 하는 거냐면, 아내가 자기를 떠날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논쟁에 대한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의 근원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에 관한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묻는 것에 관한 부분에서 논쟁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나는 원하는데 나는 아내가 나를 떠나고 나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공감대화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지 아세요? 폭력으로 나갑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내적 불행을 통해서 배운 방식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그 다음에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가냘픈 그 아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떠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를 제발 떠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드려 패거나 이렇게 붙드는 걸로서 표현하더라는 거죠. 저도 제가 이 표현을 이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푸르미 엄마가 뭔가 저로부터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저는 뭔가를 뺏었습니다. 뺏었다는 게 뭐냐면, 그럼 월급도 안 갖다 준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자꾸만 조그만 거 갖다 주고, 내가 이만큼 갖다 줬는데 그럼 너 이것도 안 줘? 저것도 안 줘?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애들 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럼 나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설거지도 안 해줄 거야. 그죠? 위협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피입니다. 회피.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회피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줄 것을 회수함으로써 나에게 복종해라. 나를 사랑해 다오라는 표현. 이게 주로 남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여자들은요, 가장 한 방식을 쓴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춰둡니다. 아주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정면 대결이 가져올 상처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하면서 행동하거나 아니면 접어둡니다. 아유, 야. 내가 지지 뭐 깎는 거 이거 있죠. 시시콜콜 따지느니 내가 양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쟁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감지하고 근본적인 것 우리가 상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거에 관한 부분을 주게 되면 논쟁에 관한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10장 이성으로부터 점수 따기.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배워왔지만 이성으로부터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점수를 따는가. 우리 점수 많이 땄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 보면서도요. 이게 참 남자와 심리와 여자 심리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직장을 같이 다니는 남자도요. 이렇게 맞벌이를 해도요. 이 심리 때문에 많이 부딪힙니다. 남자는요, 뭔가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점수 50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큰 일을 줄 거라고. 근데 여자는요, 차점을 할 때 내가 돈을 벌어온 그 수고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1점을 줘버립니다. 내가 설거지 하나 해주는 것도 1점이고 돈 벌어오는 것도 1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내에게 점수를 따려면 뭔가 큰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들어주고 작은 것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 해줄 때가 1점입니다. 그게 누적돼서 아내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품이 엄마한테 자잘한 것 해주거든요. 이렇게 설거지도 이제는 제가 설거지를 뭔가 점수 따기 위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 이 설거지를 요새 지금 이 살림살이를 제가 다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연민의 마음 때문에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설거지 하는 게 재미있고 좋아서 뭔가 하나 해주면 제가 마음속에 뭔가 주는 푸른 엄마한테 점수를 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해주는 것에 관한 이 부부로서의 연민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주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점수에 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게 남편한테 요구할 때 이 어떤 면에서는요, 남자들이 뭔가를 많이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나는 아내들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남자는 너무 야박해요라는 것. 근데 왜 이렇게 야박한지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요청해야만 남자들이 주는지를 알 때야 비로소 제가 보기에는 이 점수에 대한 규정이 맞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남자들은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이 공평함에 관한 부분 남자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요, 그죠?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뭔가 50점은 줘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가 1점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이 준 거야, 그죠? 그래서 뭐냐면 나머지 점수가 채워질 때까지 남자들은 주는 걸 멈춥니다. 두 번째, 여자들은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여자들은요, 뭔가를 끊임없이 줘서 고갈될 때까지는, 그때는요, 이 적게 내가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내 점수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눈치 못 채니까 끊임없이 고갈될 때까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남자들은 요청에만 줍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이전에 강연했죠. 뭐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요청하지 않아도 해주길 바라지만 남자들은 청하지 않는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걸 결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남자한테 이 요청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기울어도 여자들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남자는 여자가 자기 요구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지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걸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녀는 이미 내면에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못하는 건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자는 벌점을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여자가 남자를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실망하고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은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남자는요,
지금까지 해줬던 것에 대해서 지금 여자가 지금까지 많이 해줬다고 아내가 많이 해줬던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을 줘버립니다. 아, 이거 소용없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 50점 지금까지 줬는데 다 깎아버리고 20점밖에 안 남아있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마음의 기분이 변하면 남자의 벌점은요,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또 다시 그냥 언제 잊었냐고 헤헤 그러고 옵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게 불합리하죠. 어떤 면에서. 근데 여자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도요, 점수가 너무 기울면은요, 이렇게 자신이 뭔가 많이 줬는데 남자가 그걸 안 주면은요, 남자가 준 점수에 관한 부분을 자기가 준 것을 제외해버리고 0점을 줘버립니다. 0점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남자가 지금까지 해줬던 그동안 했던 그 노력들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그러나 여자의 마음 안에서는 내가 준 거에서 제외해놓으니까 아무런 해준 게 없다. 제로에 관한 점이라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남자가 이해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제껴놓고 0점으로 놔뒀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점수가 주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여자한테는요. 그런 면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많은 걸 이렇게 뭔가 큰일 하나만 주고 그걸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섬세하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쳐줌으로써 그래서 점수를 충분히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여자의 감정도 복잡하고 남자의 감정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이 사실은 내적 불행의 치유는요, 감정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자신 안에 무엇이 억제되어 있는 것에 관한, 무엇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거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얼어붙은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빙되고 그래서 그 감정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내적 불행이 치유되는데 이 감정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 제가 푸르미를 키울 때는 이 내적 불행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했을 때 이 11장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사랑의 편지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편지 안에 분노의 감정, 슬픔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감정, 후회의 감정 이런 감정,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노했고, 뭐 때문에 이 감정이 슬펐고, 그 다음에 무엇이 두렵고, 뭐 때문에 후회돼요. 그래서 뭘 받고 싶어요. 라는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에 관한 어떤 사랑, 그렇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당신으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받고 싶어요.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사랑의 편지를 쓰라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 푸르미를 키울 때 내적 불행을 몰랐을 때는 이런 걸 다 쓰라 그러냐. 이런 거 굉장히 귀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푸르미닷컴에 우리 내적 행복방을 만들었고, 지금 제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적 불행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푸르미닷컴에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막연한 감정들, 이 감정인지 저 감정인지 관한 감정이 모르다가 글을 쓰게 되면,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가 뭐냐면은 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막연할 때는 돌아버립니다. 막연할 때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는데 글을 쓰게 되면 내가 이 감정에서 이렇게 슬펐구나 저렇게 슬펐구나 라는 감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고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부분이 얼어붙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 푸르미닷컴이 그런 면에서 치유가 급박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썼을 때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누구도 그 감정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나도 그런 감정을 가졌고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군요라는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우리 육상교실을 통해서 한없이 운다 그랬습니다. 왜 어머님들이 그걸 보고 우냐 그랬더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그 공감에 관한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볼 때마다 운다 그랬던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줌으로써 내가 내 감정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 감정을 다 써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감정이
우리가 어떤 감정을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남자에게 있어서는 분노하는 감정은 허용되지만 징징대는 감정, 우는 감정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울고 싶은 마음, 징징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감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사실은 화를 내는 것에 안에 근본적인 어떤 감정이 있냐면 자신의 상처나 슬픔, 두려움, 후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잘 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표현했기, 사회적인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서 화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울분을 찾아내면 이것이 사라지고, 미안함과 자책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가슴속에 상처나 울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감정에 표현되는 감정이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감정이 그 본래의 감정이 아닌 뭔가 왜곡된 감정이더라는 거죠. 이런 걸 좀 많이 현장에서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은 항상 웃는 감정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을 두려움 때문에 항상 웃고만 있어야 됩니다. 이 감정이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굉장한 고통과 굉장히 그 수치심과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수치심에 관한 부분을 표현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반대로 웃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 네 감정에 관한 글을 쓰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감정이 와서 걸리게 됩니다. 그 감정에 걸린. 근데 그 감정을 쓰려면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감정을 알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도 읽는 부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이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감정을 내가 인정하는데 저항감을 가지면 갈수록 내 안에 이미 그 감정 안에서 받은 그 감정에 관련된 상처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강연할 때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못 참으면은 내가 어린 시절에 우는 감정에 대해서 억압받았던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회피하려 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읽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신의 어린애 같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향해 저절로 문을 열어놓게 된다. 이게 내적 불행의 치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애 때 억압된 감정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오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어린 시절에 속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몇 번이고 귀를 기울여준 사람이 있다면 성인이 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 곤란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시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부모 노릇을 해줘야 된다. 내적 불행을 치유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성인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못할 수 없는데 그런 성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성인이 없었는데 만일 이 성인이 그래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성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가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어른이 된 지금도 누군가가 나 자신의 그 감정에 관한 부분을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대로 사람이 있다면 이걸 전문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 증인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감정이 차근차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감정을 다시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본연에 있는 그런 원더풀 아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푸르미닷컴에서 글을 올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가 어떤 글을 올리면 어머님들이 그걸 보고 너무 많이 치유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머님들이 저를 전문가 증인의 역할로서 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푸르미닷컴에 먼쳐간 지도자들, 엄마대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하면서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사랑을 기울여 완전히 치유해지기 전에는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 사회는 정신적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락거리로 가득 차 있다. 사랑의 편지는 당신의 그 고통을 똑바로 쳐다보고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에 이해와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런 면에서 당신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간다. 그죠? 또한 그런 면에서 편지를 쓰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성원 서로 간의 협조적이고 충실한 집단은 우리 각자의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의 감정을 보다 쉽게 이끌어내주는데 놀라울 만큼 도움을 준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푸르미닷컴의 그룹이 서로 좀 이해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정말 놀랄 만한 치유의 과정을 주더라는 거죠. 지금 푸르미교육법에서 사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면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10년 이상 받았던 그 과정보다 푸르미닷컴 안에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논의하는 그 과정 속에 푸르미닷컴 안에 구성원 간에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치료가 더 빨리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자기 감정에 귀를 기울여 줄 때 당신의 자기 내부의 감정적 자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부모가 돼야 되는 어린 시절의 부모가 우리한테 그 감정을 채워주지 못했지만 우리 자신에게 부모가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중요한 존재란다. 자, 이야기해보렴. 내가 들어줄게. 너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부분들을 지금 나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하죠. 푸르미교육법의 가장 근원에 관한 부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육아서를 읽고 심리서를 읽고 나 자신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과정들은 받아주는 그 과정은 결국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해주고 너는 이 세상에 살만한 굉장히 존귀한 그런 자격을 가진 너의 얘기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줄 만한 자격이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그것을 깨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저는 너무너무 고유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고유한 만큼 우리 모든 푸르미닷컴의 회원들이 고유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제 위대함이 결국 우리 회원들의 제가 더 낫고 못하다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너무너무 고유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12장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도움을 요청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은 그 여책에서도 주로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자가 어떻게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이 요청만 제대로 해도요. 제가 보기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게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든 비법이라는 거. 이게 참, 이거 하면서도요, 푸르미엄마가 이걸 참 잘 써먹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뭐 당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타이밍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제가 어느 날 보면은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휴지통을 버리고 싶으면, 저거 내가 갖다 버려야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푸르미 엄마가 그 휴지통 좀 갖다 버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해버리면요 확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버릴 수 있었는데 그건 인정해본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남자는요 이렇게 뭐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내가 도와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거 생색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따라서 남자가 하려는 일을 그 순간에는 요청하지 말라는 게 이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구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요구와 요청에 관한 것을 구별하시라 그랬는데, 요구라는 거는요, 이게 뭔가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많이 모든 걸 해줬으니까, 당신 그거에 맞춰서 뭘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 당신도 해줘. 그리고요, 그래서 뭐냐면, 안 해주면 가슴 속에 뭔가 원망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있는 사람을 그대로 준 것이 아니라, 요만큼 해줬으니까 요만큼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요구라 그럽니다. 근데 요청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청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요청이라는 것은요, 이걸 뭔가 요구해도,
안 들어줘도 괜찮은, 이게 뒤끝이 안 남아있으면 그건 요청이고, 뒤끝이 해주면서도 요게 뒤끝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거 해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이걸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건 요구입니다, 사실은. 찜찜하죠. 두려워서 해줄 수 있지만 흔쾌히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마시고, 아내는 그냥 원망이 있지만 그 원망에 관한, 그 원망의 근원은 사실 남편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망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내가 이걸 줬으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안 해도 괜찮다라는, 아까 제가 얘기한 장딱에 관한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세 번째, 뭔가를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뭐냐면, 당신이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 뭐 이렇게 줄줄이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와달라. 남자를 설득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뭐라고 설득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달라고. 이게 당신 이걸 해달라고. 이거는 뭐 때문에 했으니까 당신 이걸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 당신 믿으니까 당신 이걸 해달라.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라. 이게 뭔가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말 표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이러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간접적으로 돌리지 말고요.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딱, 남자는요, 한꺼번에 뭘 요구하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많다, 그러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바로 그거 하나 요구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그거 하나. 잘했어. 이게 그렇게 하나. 이렇게 되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표현에서 이게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릅니다. 뭐뭐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한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자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남들을 배려한다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표현할 때는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한테 당신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이래서 당신 설거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할 줄 알아. 그래 할 수 있다. 뭘로 들리냐면 당신이 그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래 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뭘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일 아내가 몸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남자한테 의심의 표현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설거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그거. 그럼 그 다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해줄게. 너무너무 바쁜 일 있으면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남자는 입장에서 뭐 너무너무 바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청했기 때문에 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실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뭐가 좀 할 일이 굉장히 욕구가 강한데 아내가 시간이 안 맞는데 뭔가를 요청했다. 그럴 때는요 남자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오죠. 아이씨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투덜거리는 거에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내 욕구하고 지금 당신이 하는 욕구하고 지금 충돌하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걸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들어줘야 되나 이게 지금 심리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요 뭘 투털거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요청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뒤에 관해서 이 단호한 요청이라는 건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거 할 수만 있다면 결국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에 대한 믿음에 관한 부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거 들어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요청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쳐다보면서 단호하게 당신 들어줘야 돼. 이거 있죠, 이 마음속에. 참 인간이라는 게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들어줄 거라는 부분이 딱 들어가면 투틀거리더라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남편이 아내한테 도와줄 때는 이렇게 명령을 하지 마세요. 이때는 남편은 아내에게는 아주 정정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아내는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3장 사랑의 마법 지키기. 자, 여기서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우리가 정말 아내와 남편 간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방어적인 단어도 안 쓰고 서로 없이 죽어서 못 사는 어떤 그런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오래가지 못하냐면요. 제가 서두에서 사랑이 사랑해지면 과거에 상처받았던 불행들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기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맨 밑바닥에 있는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제가 짐을 진다고 표현하는데
머리에 짐을 지고 손에도 짐을 지고 이쪽 손에도 짐을 지고 등에도 짐을 지고 있으면 짐을 질 때 손에 있는 짐을 먼저 내려놔야지 머리에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이 짐도 내려놓고 이 짐도 내려놓고 이제는 두 손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짐조차 내려놓으면서 자유로워지면서 풍요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아주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은 그 현상,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한 부분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기분 불쾌한 것의 90%는 내가 자라온 과거에 관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분 나쁜 건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적 불행을 자꾸만 들춰내서 자꾸만 잘 사는데, 그것도 없이도 잘 사는데, 아닙니다. 내적 불행에 관한 이 근원에 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끊임없이 부부는 결국 투탁거리고 싸우게 되고, 진실로 자신이 되는 경험들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가 내적 불행에 관한 부분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만, 90%가 해결돼야만 현재의 지금이 그것이 행복하고 그 삶들, 앞으로에 관한 사람들이 죽을 때조차도 미래나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아이가 온전하게 그의 사랑으로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고 성취를 이뤄내고 그리고 그 삶에 관한 부분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지적인 부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어린아이를 키워내지 못하더라 이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 제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요, 푸르미닷컴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늘 아빠 교육에 관한 부분도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건강한, 우리가 아까 이게 전문가 증인에 관한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남편도 이걸 받아들이고 아내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갈 때 누군가 제3자에게 부부사회에서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올 때 부부사회는 서로 감정에 관한 싸움이 일어나서 도저히 악순환으로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순환에 제3자가 필요합니다. 그 3자는, 전문가 증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 개입돼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까지 해서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복종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그 부부가 감정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독립돼서 그들이 서로 다른 존재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궁극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떠나서 온전한 자체로의 존재로서 설 수 있게끔, 그거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건강한 상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독립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그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차이가 뭐냐면, 떠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놔주는 거와 내가 지배함으로써 거기에는 돈도 벌 수도 있고 내 영향도 갖고 있고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이 만족스러운 감을 갖기 위해서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근원적인 차이가,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푸르미닷컴에 있는 우리 닷컴의 아빠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해 간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돼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지금 아빠들이 성장해서 떠나서 자신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육 이론에 따르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한 강연들 한 번, 두 번 들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200번 이상 반복해 봤을 때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걸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랑의 계절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절에 관한 부분들은 이 책에, 제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내적 불행을 이미 알고 이 모든 걸 다 썼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랑의 계절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사랑의 계절은, 사랑의 봄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것만 같고 상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연애하고 이럴 때는 정말 사랑해서 떨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사랑의 여름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여름이면 우리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결혼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애초에 관계를 회복하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투닥거림과 한동안 아주 격렬하게 싸워야 될 시간들, 저도 이 시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사랑의 가을이 오면 인정합니다. 아, 나에게도 결점이 있지만 결국 저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죠? 상대의 결점과 마찬가지로 나의 결점,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과정이 그게 이 가을의 과정이 오게 되고, 사랑의 겨울이 오게 되면, 저는 제가 보기엔 지금 사랑의 겨울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랑의 겨울의 계절은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다 보면서 고독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계절이면서 성장의 시간이더라는 거죠. 사랑의 겨울을 지나서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저는 제 경험상 푸르미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 앞으로 가야 될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 이전에 집착됐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준과 동시에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진과 동시에 서로는 자유로우면서 서로는 풍요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이 삶 자체가 후회는 없을 것 같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아빠 학교에 이렇게 오늘 들으신 아빠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왕 살 거면 정말 서로 사랑해 가면서 우리 죽을 때, 그죠? 정말 아무런 후회 없이 살았더라고 얘기하고, 당신과 함께 산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더라고 그 얘기 마무리하고 여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아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